반갑습니다. 한국출란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유기질,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생지의 난초가 영양을 섭취하는 과정을 보면 공기와 토양에서 필수 요소를 흡수하는데 공기 중에서 정산작용과 호흡작용을 통해서 산소, 탄소, 수소 등을 흡수하고 토양에서 영양성분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무기질로 분해되어 기타 무기질 원소와 함께 식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인공적인 원예 환경에서는 이러한 영양을 비료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비료는 원료에 따른 분류를 하면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동식물 등 생명체를 원료로 부숙시킨 비료를 뜻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그 자체로 식물에 흡수될 수가 없으며 토양 미생물에 의해 무기질로 분해되어야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료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소화기관이 없는 대신 토양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식물이 흡수하기까지 미생물 작용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료의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고 해서 완효성 비료라고도 합니다. 무기질 비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비료로서 식물이 최종적으로 흡수하는 영양소인 무기질 원소를 대기 성분이나 광물질, 가스 등을 원료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무기질 비료는 식물이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진 비료이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속효성 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기질, 무기질 비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자연상태의 생명체를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난초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미생물 작용으로 인한 화분 내부의 생명력 증가 및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을 먹이로 활용하는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영양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단점으로는 미생물이 영양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인해 영양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물에 흡수되기 전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기질 비료에 비해 비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분 내에서 2차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가스와 유해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생명력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자연 상태와는 차이가 있는 원예화된 상태의 화분 내부는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일순간에 미생물의 활성도가 저하되거나 변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미생물의 공급과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다한 유기질 비료의 공급은 무기 염류의 집적을 일으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영양 흡수성이 뛰어나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는 인위적으로 영양 성분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난초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는 미생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단점은 영양 흡수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 공급될 우려가 많으며
그에 따른 식물의 성장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는 각 상품별로 영양 성분이 다르므로 한 가지 상품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여 번갈아 가면서 공급해야 합니다. 무기질 비료만 사용할 경우에는 공생균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자생력 및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되며 과다한 무기질 비료의 공급은 무기염류의 집적을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난초에 해를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염류 집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초에 흡수되지 않거나 화분 밖으로 용탈되지 않고 화분 내부에 남은 무기원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난석이나 화분벽에 하얗게 얼룩처럼 나타나는 것을 염류집적이라고 합니다. 염류집적은 난초 뿌리를 상하게 하고 역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탈수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염류집적의 요인은 물, 비료, 농약에 포함된 무기원소들이 수분 증발로 인해 잔류되어 나타나는데요. 염류집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정량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서 수분과 함께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유기질,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는 화학적 조성은 달라도 난초가 최종적으로 흡수하는 영양은 무기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질 비료는 좋고 무기질 화학 비료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는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난초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당량의 양분을 공급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난초가 비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성장과 번식을 준비할 때이며 비료가 필요 없는 시기는 휴면기일 것입니다. 난초의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30도 사이이며 15도보다 낮은 온도와 30도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생육 활동을 최소로 억제하기 때문에 양분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여름 혹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와 한겨울 혹한기인 12월 중순부터 2월 중하순까지는 비료를 최소 한도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필수 원소 중 칼슘과 황, 마그네슘의 역할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슘은 난초의 호흡 대사를 조절하여 과다한 영양 소모를 방지하고 식물세포의 생성과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병충해의 저항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유해물질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며 엽록소의 생성과 탄수화물 이전에 관여하고 뿌리의 발육을 촉진합니다. 칼슘이 결핍되게 되면 어린 잎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고사하게 되고 뿌리가 짧고 굵어집니다. 그리고 새뿌리와 어린 잎의 성장이 저하됩니다. 칼슘이 과잉되면 망간, 철, 붕소, 아연의 결핍증을 유발하여 장애가 발생합니다. 황은 세포 분열의 활성화를 돕는 요소이며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합성을 돕고 엽록소의 생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체 내에 황이 부족하게 되면 질소의 이용률을 떨어뜨려 질소 결핍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린 잎이 노랗게 황화하며 심하면 끝이 말리고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과 엽록소 생성 억제로 인해 생육이 빈약해집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요소이며 광합성을 활성화시키고 효소의 활성을 높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체 내에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엽록소 생성 저하로 인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며 잎이 연녹색이나 황색으로 변하고 낙엽 고사하며 뿌리의 발육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늙은 잎의 엽맥 사이가 황화되고 잎이 얇아집니다. 식물체 내에 마그네슘이 과잉되게 되면 칼륨의 흡수가 저해되어 생육이 불량해지고 잎이 꼬이는 등의 기형잎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은 난초가 성장하는 데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 알아본 칼슘, 황, 마그네슘은 소량요소 또는 2차 영양소라고도 하며 난초가 튼튼하게 자라는 데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 및 필수 원소 중 칼슘, 황,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료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